네, 안녕하세요. 이번 F4 연합 모의고사 3교시를 출제한 선재한 기획반 이명균이라고 합니다. 이번 3교시 연합 모의고사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재해복구 문제입니다. 재해복구 관련된 문제는 지난 130 취재에도 한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멀티 리전 액티브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DR 센터 구축에 관한 문제여가지고, 재복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BI, 디제스터 리커버리 애저 서비스 형태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토픽 점검 차원에서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문제는 재복구 시스템의 예, 구축 절차와 BIA, DRA 애저 서비스를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세 개가 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BCP 하부의 내용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1단락으로 이제 BCP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림에 BCP 개념도에 뭐 비상계획, 업무관리, 위험관리 계획, 업무복구 계획 등을 세우고 인프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술이 되겠죠. 기술 프로세스, 조직, 인력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업무 영속성 계획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기 위에서 나오는 재복구 시스템, DRS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그림은 잘 기억해 주셨다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모든 BCP의 모든 측면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BCP의 개념을 보시면 네, 장애, 재난 등의 위기 상황에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또는 관련 활동이 이렇게 되겠는데 저는 이 체계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더라고요. 원래 P라는 말이 여기서는 플래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그 계획이 제대로 들어가고 구현되고 있는지까지의 활동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체계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CP의 개념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간글로는 이제 다음에 나올 BIA나 DR해저 서비스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게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같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간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제 구축 절차에 대해서 기회복구 시스템의 구축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BCP의 절차랑 똑같아요. 그렇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분석에서 분석하느냐? 위험과 업무 영향도 분석을 하고 전략 수익 개발에서는 복구 전략 상세 계획 그리고 설계 구축에서는 DRS를 구축하는 거 이거를 좀 주요 요소로 봤고 이제 유지 관리 계획에서는 모니터링, 모의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BCP랑 절차가 똑같아요. 뭐 DRS가 BCP의 하위 활동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질문에서 물어본 재복구 시스템 구축 절차랑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재복구 시스템이 좀 드러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보시면 DRS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BCP 절차 중에서 위험 분석이나 업무 영향도 분석 그리고 여기에서 계획 개발에서 보시면 DRP 재해복구 계획인 거죠. 재해복구 계획인데 요 재해복구 계획에서 이제 여기에 어떻게 시스템을 설계 구축할 건지까지 나온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좀 주요 내용으로 넣고 지하 시스템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구축을 해야 될지 미러핫, 웜쿨 등 이런 내용을 조금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모니터링이랑 테스트까지 넣은 이유는 이 모의 훈련에서는 실제 DRS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만큼 동작이 되고 수준까지 가능한지를 에, 훈련을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에, 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겠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주요 내용으로 체크를 해봤고 그래서 요건 내용 자체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BCP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이 전체적인 단계를 보시면 이것도 BCP와는 거의 다를 바는 없는데 내용이 조금 틀리죠. 뭐 재복구 전략 수립할 때는 복구 우선순위, 업무 영향 분석에서는 RPO, RTO 등, 그리고 DLS 설계, 구축, 운영, 모의 훈련,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까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앞쪽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앞에 배치. 네. 만약에 BCP를 기반으로 쓴다고 할 때는, 근데 만약에 좀 더 DRS에 다 질문에 좀 특화되게 쓴다고 하면 이 절차를 그대로 써주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에 핏하게 제공하는 게 되겠죠. 네, 답안을. 그래서 좀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래에 있는 요소 기술들은 조금 옛날 거긴 한데 그냥 이런 요소 기술들이 있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핵심 절차로 들어간 게 이제 BIA잖아요. 그래서 업무 영향도 분석인데 이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정석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복구 우선순위를 정하는 어, BCP의 핵심 절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겠죠. 대상 업무 선정, 손실 정도 산정, 복구 우선순위 도출, 복구 필요 자원 분석. 여기에서는 보통 저는 말씀드릴 때 전체를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핵심을 한 두 가지 정도. 근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 게 있으니까 요거는 다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뭐 설문조사와 업무 손실도 평가 그거를 통해서 최종 복구 우선순위를 산출하고 핵심 업무의 복구 목표 시간 정도. 여기가 BCO가 되겠죠. BCO 아니다. B 아 여기가 핵심 목표 목표 시간. RPO나 RTO가 되겠죠. 이런 것들 선출하고 마지막에는 자원별 소원량 분류까지 필요 자원을 분류해서 이렇게 하는 쪽까지 하나의 절차에 두 가지 활동 정도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BI에서 여기서는 절차만 말고 마지막 그 물어본 질문이 BIA였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지표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지표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가져갈 거에는 RPO랑 RTO는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이거는 더 상위로 써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RSO, RCO, BCO 같은 경우에는 PCO도 좀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왜냐면 재복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구축 목표니까요. 이런 항목들을 조금 더 위로 빼주시고 이런 것들은 따로 업무 연속성에 관련된 그거니까 그거는 조금 더 하위로 해서 조금 순서만 바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R 애저 서비스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기출이 되질 않았는데 이게 조금 서비스로 출제를 한 의도를 파악해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멀티 리전, 액티브 관련된 게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DR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DR 서비스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개념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뭐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덜 들겠죠. 왜냐하면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는 클라우드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뭐 특징들이 있고 여기선 디아리조 서비스 자체를 뭐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리형, 지원형, 그리고 DIY형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DR 서비스 제공업체가 책임을 지는 거고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네,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복잡 복구에 대한 것들을 담당을 하고 DRS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에 대한 지원만을 담당하게 된다. DIY형 같은 경우에는 DR 기업이 DR 전체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라는 정도로 해서 개념도랑 이 정도 DRS 서비스 유형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7에 출제된 다중지역 방식의 재복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여기 보시면 이 자체 그림이 조금 뭐 AWS의 서비스를 좀 일반적으로 변경을 한 그림이에요. 음,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리전이라는 거 어차피 좀 AWS 쓰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 용어쯤은 일반적으로 쓰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로 액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로 다른 리전인 거죠. 그리고 위에서는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예, 인스턴스 서버들로 되어 있는데 이 서버들 각각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묶여 있어서 서비스 부하가 늘면 거기 자동으로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머리랑 스탠바이가 동시에 동작을 하고 있어서 메인 스토리지로 동작을 하다가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둘 이상의 지역에 동시 가동하여서 장애 시에 자동 또는 승인 하에 우회되는 뭐 여기 보건체계라고 쓰는데 DR이라고 DR 시스템 S라고 좀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이복구 시스템 중에서 미러 형태가 되겠죠. 미러 형태의 DRS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 키워드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흐름 제어인데요. 흐름 제어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에서 보면 우리가 좀 자주 나오는 문제기도 하고 조금 기본 문제기도 해서 한번 기본 토픽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문제를 냈고 이걸 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실리 윈도우 신드롬. 이것도 모의고사에는 한 번, 두 번 정도 나오긴 했었는데 뭐 이런 문제도 혹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심한 문제까지 같이 나온 이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TCP 기능이 조금 신뢰성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신뢰성을 가지려면 데이터의 중복이나 손실이 없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흐름 제어, 오류 제어, 뭐 혼잡 제어 등의 기능을 가지는 거죠. TCP가. 그래서 보시면 이 흐름 제어 같은 경우에는 전송 속도를 제어하는 예, 메커니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됐고 유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스탑 앤 웨이트랑 슬라이딩 윈도. 이제 스탑 앤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아시다시피 한 번에 프레임을 손을 하고 그 다음에 에크를 받아야지 다음 프레임을 전송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윈도우즈 사이즈만큼은 한 번에 전송한다 라는 게 슬라이딩 윈도우의 알고리즘의 또는 기법의 장점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전송 효율성을 높인 슬라우드 윈도우 방식으로 요새는 흐름 제어를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슬라이딩 윈도우의 개념도 보시면 이거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전송 방향. 왜냐하면 채점할 때 매번 보면 어느 쪽이 닫힘, 열림, 축소 현상, 축소 동작을 하는지가 매번 헷갈려요. 왜냐하면 여기다 숫자를 써주시기도 하는데 그 숫자를 조금 명확하게 써주시는 분도 잘 없을 뿐더러 이게 좀 방향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 방향을 한번 넣어줬으면 이 닫힌 열린 축소 방향이 항상 보기가 편하니까 왜냐하면 정선 방향 쪽에서의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무조건 닫힘 동작이 되는 거고 에크를 받아서 다음 신으로 다음 프레임 보내게 되면 열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축소가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윈도우 크기는 수신자의 윈도우 사이즈와 혼잡 지역 윈도우 사이즈 중에서 작은 걸 기반으로 한다라고 한다는 것까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크기만큼 확인 응답 없이 전송할 수 있는 기법이고 흐름을 동쪽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윈도우가 있고 윈도우 크기, 열림 닫힘 그리고 여기에 아까 위에서 설명한 축소 동작까지 예, 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축소 동작 같은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마디 조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까지 조금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리 윈도우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크기가 전송 데이터의 크기가 헤더 트레일 데이터의 크기보다 더 작아짐으로써 그러니까 헤더 트레일 크기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비효율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인 거죠. 여기 예시로 보시면 센더가 리시버한테 보내는 데이터는 한 바이트인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 한 바이트씩 주고받고 있는데 오버헤드가 IP 헤더는 20바이트고 TCP 헤더는 20바이트.
그래서 오히려 전송 데이터는 1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 붙는 데이터는 40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 효율성이 훨씬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기법들이 추가가 됐는데 보시면 네이거스의 알고리즘과 예, 클락의 솔루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일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송신 측에서 해결하는 방법인데 최초에는 1바이트를 그대로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버퍼에 데이터를 누적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 바이트씩 보내면 아까 말한 대로 전송 효율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찰 때까지 에크가 음, 오면 그때 모든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보내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네이거스 알고리즘이고 클락의 솔루션은 수신 측에서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 아까 전에 수신자의 윈도우즈 사이즈를 수신자의 윈도우 사이즈로 와 CWND 혼잡 제어 윈도우 사이즈를 같이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수신 측에서 윈도우 사이즈를 0으로 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수신자 윈도우 크기. 그럼 전체 윈도우 크기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처리할 때까지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윈도우 사이즈가 제로니까. 그래서 그 에크를 받을 때까지 음, 글을 받을 때까지 그냥 전송이 아예 일시 중지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얘네 버퍼가 크기가 커졌을 때 여기서는 MSS 그러니까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만큼 되었을 때 그때 에크를 전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크를 전송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이즈를 0으로 해서 어, 바꾼 다음에 이 여기는 에크를 받지 않았으니까 더 많이 보내진 않겠죠. 근데 그 다음에 MS 사이즈까지 조치하면 에크를 전송하면 이 사이즈만큼은 또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가 늘어났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데이터를 보낼 수 있으니까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송신측 네이거스 알고리즘이나 송신측의 플라그 솔루션을 통해서 이 실리 윈도우 신드롬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4단락에서 혼잡 제어랑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비교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저희가 추가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기 답안지 나온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는 이제 OSS,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되게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문제가 있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보통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유형 및 종류로 하면 유형은 보통 이제 퍼미시브와 카피라이트로 많이 나누죠. 그리고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는 리크래프트와 스트롱 카피레프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조금 네트워크라고 따로 분류를 해줬는데 이거는 조금 특이하게 분류하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더 분류해 주시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가 암기할 때는 이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까지 같이 가셔도 뭐 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분류를 하셨다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암기 가능하신 분들은 추가를 해주시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기존 분류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뭐 포미시브에는 MIT, 아파치 2.0, BSD 들어가 있고 위크래프트에는 LGPL, MPL, EPL 이 들어가 있고 스트롱은 GPL 라이센스 등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네트워크 카피레프트라고 해서 AGPL 3.0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로 조합할 때도 100% 간주를 해서 예, 소스 공개 의무를 가진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OSS 의무 조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한번 응용 쪽에서 기출이 됐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한번 주요 의무 조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한 5가지 정도 자유 배포, 소스코드 공개, 입체 저작물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라이선스 배포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다른 라이선스의 포괄적 수용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라이선스는 기술적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 정도는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표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라이센스 비교 항목이 있는데, 이건 또 질문에 나왔었죠. 여기 비교는 나오진 않았었네요. 의무 조항에 대한 비교는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건 해줬네요. 주요 의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근데 여기 보시면 비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우니까 요 세 가지 어미시브랑 위키, 스트롱을 일부러 표기를 해드렸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전체를 다 따로따로 각각으로 외우긴 어렵고 이 답안지 표현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시고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는까지가 이제 요 내용,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통된 부분인 거죠. 이제 요까지는 이제 카피레프트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가 이제 여기 정도로 해서 이제 퍼미시브가 이런 라이센스나 수정 변경상의 공지되는 건 아파트만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예, 위크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밑에가 강한 스트롱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단계별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서 표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요 표기가 어떻게까지 해서 내가 가져가는 게 좋겠다를 좀 정리를 하시면 이런 비교표 하나 만드시는데 조금 여유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분해 드렸으니까 요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도 점수를 얻는 데는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잘 해주셨다가 답안에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전에 컴플라이언스 측면에 리스크 유형 관리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이 오프소스 라이센스 사용할 때 제일 큰 게 양립성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양립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리스크 관리인데 답안이 조금 애매해요. 답안 작성한 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제를 뭐 리스크 예방 및 대응과 리스크 식별 및 해결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거는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 검증과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해서 이제 외부에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옵소스 라이센스를 관리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사항이 될 텐데 여기서 보면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보이지가 않죠, 답안이. 여기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문서를 좀 찾아보니까 예, 요게 좀 제가 요거를 좀 나름 리스크별로 해가지고 조금 넣은 거죠. 요 그림 자체는 오픈 소스 컴플라이언스를 기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나는 이제 어, 그 OSS 재단에서 만든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제가 나름대로 이제 위험 관리 측면에서 보면 원래 저희가 위험은 위협을 식별하고 그다음에 여기 감사라고 적었는데 여기에 용어 감사라고 나와 있었는데 감사는 식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식별이 아니라 분석. 위험을 식별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뭐 이런 형태로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아까 전에 양립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위험 식별이나 분석에서 나오면 여기서 거의 대부분 대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응이나 뭐 양립성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저는 약간 대응 측면에서 아래로 넣었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소프트웨어에서 그 실제적으로 OSS에 대한 라이센서들이 잘 검증이 됐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검증 부분을 따로 넣었고, 그리고 배포하고 나서도 배포할 때도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고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따로 배포를 넣었어요. 근데 배포해서 다시 넣은 이유는 배포를 하고 난 후에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포 후에 베리피케이션과 그 앞에 베리피케이션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보면 아웃고잉 소프트웨어, 뭐 너티스, 어트리뷰션, 뭐 리턴 오퍼라는 것들이 이제 외부에 공지하는 활동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위에 답안을 제가 다시 쓴다면 아마 이런 형태로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라고 했으니까 위험 요소 측면에서 뭐 식별, 감사 것들을 조금
위험 관리라고 써주고 그 옆에다가는 요 내부 세부 활동들을 쭉 나열해주고 뭐 간단하게 설명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넣었으면 해서 요 그림을 넣어드렸으니까 요 그림하고 어떤 것 어느 게 좀 좋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저는 이 그림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하고 살펴보시고 한번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제 식별 해결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OSS 양립성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이 이제 설계 시에 충돌을 회피한다. 어떨 때? OSS 라이선스와 상용 라이선스와 충돌할 때.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를 대체하는 거죠. 기존에 뭐 퍼미시가 아니라 카피 뭐 레프트 쪽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썼다면 이것들을 그냥 다른 라이센스 뭐 퍼미시브한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오픈 소스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상용 라이센스를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한다든지 이제 거의 변경에 대한 관련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OSS 라이센스 간 충돌할 때는 예, 라이센싱을 다시 받아서 양립성 문제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라이센스를 다중 라이센스로 배포를 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는 해결에 대한 방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OSS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양립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그러니까 양립성 문제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죠. 위에가 이제 식별하고 식별했으면 그 식별된 거에서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라면 식별적으로 해당하는 대응 방안은 이제 조직 제도 측면에서는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OSPO의 전문 전담 조직을 만들고 아니면 S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식별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고 그리고 관리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사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예,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 펜토셀. 네 번째 문제로 펜토셀 문제를 드렸는데 펜토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KT에서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좀 저희 모의고사에도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펜토세 같은 경우는 전파 음영 지역에 설치하는 이제 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이다.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겠죠. 당연히 음영 지역에 있으니까.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는 기지국이다. 라는 펜토스의 개념을 가지고 가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토스의 기능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개념과 주요 기능이랑 보안 취업장 대응 방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설명을 할 건데 주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아서 좀 기억하기 쉽게 어떻게 조금 이 그림을 먼저 넣었어요. 이게 원래 좀 참고 그림으로 들어가 있던 건데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듣다 보시면 조금 빨리 기억하는데 좀 편하실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라디오, 그러니까 무선 주파수가 접근하는 펜토스 액세스 포인트가 있고 그것들을 진짜로 이제 코어 네트와 연결하는 펜토스에 관련된 게이트웨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죠. 백홀망. 백홀망을 통해서 이제 보안 접속이 되게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들어가고 요 펜토 게이트웨이에서는 이제 운영이 들어가는 거죠. 프로비저닝이나 뭐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동통신망의 코어 네트워크에 접근을 하게 되는 구조다라는 것들을 조금 알고 기능을 보시면은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기능으로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이동 단말기들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하나고 이것들을 어, 주인 이제 펜토셋 게이트웨이랑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뭐 펜토셀에 뭐 OS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금을 한다든지 이런 관리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인증이나 허가가 됐으면 이제 코어 네트워크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한 세 단계 정도로 조금 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뭐 그냥 한번 이거를 구성 요소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펜토셀의 주요 기능은 이제 무선 접속 기능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LTE랑 L5G 이제 이동통신 단말기들이랑 붙어야 되니까 그런 무선 신호를 제공한다. 그리고 당연히 무선 자원 관리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제 보안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펜토셀과 이동통신 코어망 간에
이제 보안 터널을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IPsec 터널링을 하고 여기에서도 사용자 인증도 하고 접속 제어 이런 보안 기능들을 이제 펜토셀에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연동을 위해서 백홀망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가정용 인터넷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동통신 포망과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아까 말씀드린 펜토 게이트웨이 통해서 집선이나 과금, 제어 등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연동 기능뿐만 아니라 운영 관리 기능도 같이 관리 기능이 이제 펜토 게이트웨이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격 관리나 원격 소프트웨어, QoS 관리 등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 위에 뭐 동기화나 서비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기능이니까 저는 이런 핵심 기능 한 네 가지만 써도 우리가 답안지 작성할 때는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 취약점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랑 관리 운영적 측면으로 나눴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번에 문제가 됐던 펜토스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보안 취약점 같은 경우가 더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요거를 조금 답안 작성하기 좀 애매할 수 있어도 취약점 자체를 이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서 작성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굳이 기술이랑 뭐 관리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나누기보다는 저는 하나로 작성을 하고 물리, 관리, 기술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물리 쪽을 좀 드러날 수 있게 써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답안을 작성하신 분도 물리적 보완칙 좀 제일 위에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장비를 물리적으로 탈취당할 수도 있고 디버그 포트. 그러니까 얘에 대한 펜토스를 점검하기 위한 포트가 되겠죠. 고장이 일어났으면 직접 가서 우리가 원격으로 접근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직접으로 가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포트가 필요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안 취약점이 된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펜토스의 이런 위치를 외부에 알려주거나 이런 것도 조금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기도 하고 또 사람의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 놓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아무 누구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뭐 거기에 보안 장치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신 구간 취약점은 이제 백홀 구간. 백홀 구간은 아까 전에 인터넷 기반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IPsec 보안 터널을 만든다고 했는데 IPsec 설정 같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 그리고 기지국의 기능 자체의 취약점 뭐 위치 정보가 스피핑된다던가 아니면 핸드오버 공격 각 공격자가 에, 가짜 펜토셀로 유도가 가능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번에 개인정보가 탈취된 게 이제 IMS나 IMEI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탈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취약점이 된다. 그리고 관리적 취약점으로 보시면 인증 우회나 허가되지 않은 펌투스들이 등록이 됐다. 악성 펜투스를 홈용에 등록했는데 어떻게 등록했느냐? 관리 시스템 기능이 탈취되거나 아니면 API 원활용 등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운영관리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VMS, 운영관리 서버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업데이트가 미변조가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정책 및 취약점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위에 물리적인 거랑 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위에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조금 더 얘가 그래도 이 펜토스의 공격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구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정책이 미비하고 운영 절차가 없어서 장비의 등록 철회 장에 대한 절차가 미흡해서 비인가 장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보실 거는 이제 공급망 취약 이제 검증되지 않은 범위가 업데이트되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검증 체계가 없기 때문에 공급망을 이제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랑 서드 파티 우리가 이거는 공급망 공개에서 매번 취약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펜토셀의 오픈 소스나 아니면 외부 모듈 이런 데서 생기는 취약점까지 공급망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취약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기기 관리 부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물리적인 건 아닌데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긴 한데 이제 펜토셀 자체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기의 라벨링이나 어디에 있는지 자동 관리가 미흡해서 추적이나 대응이 어려웠다. 그리고 무단 설치 및 이동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기기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보호가 없다. 뭐 케이싱이나 알림
뭐 이런 미작용을 해서 기기 분해나 탈취가 가능하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어, 물리적 보안, 물리적 취약점 이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조금 물리적인 부분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관리 쪽이나 이쪽을 더 늘리기보다는 물리적도 조금 동일한 부분으로 조금 설명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적 대책이 다른 문제에서 쭉 나오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저희 기존에 126회 출제된 문제 이제 관리적 대책을 가져왔거든요. 여기 있는 것만 보셔도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한 페이지 작성하기에는 좀 충분하니까 내용이. 이것들은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것들은 조금 본인이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이렇다고 하시면 읽어보시고 좀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보시면 이제 암호화된 백본, IPsec을 MTLS를 적용한다든지 그래서 인증서 기반의 MTS를 사용해서 키 관리 체계를 적용한다. 그리고 이제 양방향 인증, 장비랑 서버 간의 상호 인증을 적용한다. 그리고 다단계 생체 인증을 통해서 관리자 운영 정보의 계정을 좀 도용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체 피해를 예방하자. 그리고 접근 제한. 이 펜토셀에 접근하는 거를 어렵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GPS랑 셀 인증을 교차 검증을 하고 그리고 맥이나 IMEA 기반으로 해서 예, 제한을 조금 걸자. 그리고 기존에 여기서 넘어오는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IDS나 IPS를 연동을 하고 여기에 대한 로고들을 다 중앙 집중식으로 모아서 분석을 해서 조금 빨리 대응하자라는 게 이제 기술적 대책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적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지국을 인증을 해서 자산 관리에 등록을 해서 아까 전에 라벨링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제 센서셀의 고유와 있는 설치 위치 등은 이제 중앙 DB에서 관리를 하게 하자라는 거고 이제 아예 이제 사용자 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소액 차단 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펜테스트를 요거는 이제 사용자 측면이고 센토스에 대한 회수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펜토스 같은 경우에는 예, 바로 어, 회수 프로세스를 의무화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관리적인 방안을 보시면 우리 사용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를 좀 마련을 하고 그리고 기지국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포상제. 그래서 시민이랑 사업자의 신고를 활성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적 대책에 들어가는 거고 위에 보시면 이건 기술적 대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사단락에 보시면 이게 이제 펜토셀 자체를 이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단기에서 장기까지의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사단락으로 쓰기엔 제가 좋을 것 같아서 좀 추가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에서는 이제 펌웨어를 긴급 패치하고 화이트리스트 적용이라는 게 아까 전에 GPS나 셀 아이디 이런 것들을 같이 교차 검증을 해서 이제 이 코어망에 접근할 수 있는 기지국 자체를 더 깐깐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중기로는 이제 IP색을 강화하고 IDS나 IPS, 뭐 SI 이런 것들은 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니까 단기간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중기로 잡고 이제 장기 이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AI 기반의 탐지 기법을 도입을 한다든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단기로는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적용을 하고 장기로는 이제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대책 중에서도 오래 걸리는 것들을 좀 뒤로 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생성을 했다. 로드맵을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응 방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랑 그 외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건 한번 쭉 살펴보시고, 내가 그래도 좀 가져가야겠다라고 싶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고려사항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기술 요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들은 세부 설명이니까 쭉 한번 살펴보시고 추가 내용을 가져가시고 있으시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 프레임워크 AI MAF라는 건데요. 요거는 따로 AI MAF라는 별도의 프레임워크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치를 해봤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고 이게 이제 요즘에 최근에 우리 뭐 캐신, 뭐 AI 플러스 인증 이런 신뢰성 인증이나 연결된 건데 여기 어슈어런스라는 게 이제 검증 책임인 거죠.
근데 검증에는 여기서는 신뢰성에 대한 것들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AI 모델 어슈런스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은 신뢰성뿐만 아니라 성능, 보안, 뭐 프라이버시 이제 모든 측면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검증 체계 그거를 말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답안을 작성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위험 관리 프레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RMF였나요? AI RMF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써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넣어서 성능, 신뢰성, 편향성, 윤리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조금 다양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념 및 목적과 검증 항목, 검증 절차 및 기대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정확하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시고 내가 답안을 작성하면 이런 같은 경우는 소설이 될 확률이 좀 많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문제에 조금 핏하게 문제에서 물어본 것들을 최대한 조금 어, 고려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여기에 맞춰서 좀 쓰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없다는 거는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AI, MAF가 이제 뭐 신뢰성, 공정성, 정확성, 안정성 등, 여기서 안정성은 제가 빼드렸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측정하는 그리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검증 절차는 모델 사전 검토, 모델 검증, 보고, 모니터링 이 사이클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증 항목이 뭐 개인정보 처리가 적정하냐, 결과 책임이 추적 체계가 있느냐, AI 모델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느냐. 그럼 이건 AI 보안 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폭넓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 개념을 보시면 성능, 공정성, 보안, 윤리, 책임성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관리 체계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문제가 AI MAF의 목적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 잘못 썼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건 거의 좀 필요성에 가깝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목적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나 품질을 확보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목적이 되겠죠. 보안 윤리성. 여기는 뭐 보안이나 윤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조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만 조금 목적으로 바꾸면 이 답안도 어느 정도는 좀 핏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목적을 이제 조금 뭐라고 하나 신뢰성이나 품질 요 두 가지 측면에서만 좀 작성을 해서 조금 뭐라고 하냐 다양하게 못한 것 같아서 성능이나 윤리적 이런 내용들도 더 추가되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AMF의 공정 항목도 어떻게 보면 각각의 우리가 아까 전에 목적으로 잡은 신뢰성이나 성능이나 아니면 뭐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들을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지표들은 지금 정해진 거는 거의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항목들을 이렇게 검증 항목으로 쓸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정확한 지표들이 나오는 게 성능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확성. 그래서 모델의 예측의 성능이나 오차율, 일관성 평가인데 뭐 F1 우리가 잘 쓰는 거 RMSE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 등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정확한 내용이 나오고 뭐 내성 평가 이런 것들 정보성에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러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없겠죠. 그냥 이런 것들을 검증한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성 같은 경우에는 편향을 평가하고 설명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뭐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고 책임 추적 체계가 있느냐 하는 거. 그리고 지수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AI 모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재학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있고 재학습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느냐, 그리고 모델의 리스크를 식별하느냐, 그리고 또한 뭐 우리가 AI 보안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 항목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증 절차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답이 없죠. 답이 없어서 보시면 이런 절차로 되겠구나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의
사전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제대로 적정하는지 이 위에서 말한 항목들을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모델의 검증에 대해서 위에 검증 결과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운영 중에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검증 절차가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규제를 준수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AI ACT법도 유럽에서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지키고 있는지 국내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죠. 이제 AI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나 아니면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AI에 대한 검증 체계가 돌아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걸 보여줘야 될 때 이제 AIMF 검증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 효과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감리나 심리 평가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국제 표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뭐 인공지능 신뢰성 측면이랑 AI 위험 측면 요거에 관련된 표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능이나 뭐 안전성 이런 거에 관련된 표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몇 가지 넣어봤는데 그중에서 이제 추가로 한 거는 이건 성능에 관련된 표준. ISO IC 25005가 이제 위에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 제품 품질에 관련된 25010을 AI 특성에 맞춰서 확정한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던 게 아까 ISO IC 42001 이거는 이 표준은 AI 경영 시스템 요거에 관련된 표준이니까 이런 것도 조금 추가를 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신뢰성 관련한 표준들은 24028이 신뢰성 확보에 관련된 표준이다. 그리고 23894는 이제 이거는 인공지능 위험 관련한 표준인데 뭐 양쪽 옆에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한쪽에 선택하시는 쪽에다가 넣어주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 위에 보시면은 ML 프레임워크, 머신러닝에 관련된 프레임워크인데 여기서는 넘버 표기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25023으로 좀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머신러닝의 수명 주기 관련된 표준이다. 우리 23894는 위에서 한번 중복으로 나왔고 ISO 11791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모델 및 데이터의 편향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이런 표준들을 쭉 가지고 가시면 다른 뭐 AI 관련된 내용들 나왔을 때 4단락이나 3단락으로 좀 표현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꼭 챙겨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공 데이터 품질 인증 매뉴얼인데 이것도 응용에서만 지금 시험에 나왔었죠. 응용에서만 출제가 돼서 그 출제에 대비해서 좀 냈었고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죠.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공공데이터법 22조 2항에 따라서 이제 추진이 되는 거고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죠. 공공데이터의 관리 체계, 그리고 공공데이터 값, 그리고 공공데이터 개발 및 활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 요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렸거든요. 요게 이제 100점입니다. 이게 40점, 40점, 20점 이렇게 괄호 내가 이제 항목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배점이라는 점 요것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 옆에 이제 뭐 PST 관점의 뭐 활성화 방안인데 이거는 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품질 인증은 품질 관리 체계나 DB 전반의 품질 이게 값이 되겠죠. 값. 그리고 뭐 개발 및 활용 이걸까지 다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 썼고 인증 기준을 적합한 지 우수 기관에 인증을 부여한다. 어떻게 운용이냐 최우수와 우수로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 기관은 이제 총 이제 공공기관 685기가 전체가 들어가고 대상 DB를 전체로 받느냐 파셜로 받느냐 요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면 정보시스템 전체 파쇼이라고 하면 60% 정도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품질 인증 기준으로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체계 관련된 거, 값에 관련된 거, 개봉 활용에 관련된 거. 그래서 항목으로 보시면
총 8개 항목과 3개 항목, 2개 항목 요거 다 합치면 13개 항목이 됐어요. 세 가지 영역, 13개 항목, 아마 그리고 18개의 세부 항목일 거예요. 네. 이렇게에 대해서 본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이거는 한번 보시면 100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이것도 옆에 것도 어떻게 보면 100점인 거죠, 이게. 근데 다 합치면 40점이 되더라고요. 15점, 15, 10점 이렇게 하면 40점. 그래서 여기도 100점이다. 뭐 세부 항목이나 이런 수는 아니라는 거 보시면 되고, 요 관리 계획이나 이것들은 네, 외워야겠죠. 네. 이번에 좀 품질 기준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여기는 워낙에 8개나 되니까 뭐 보통 한 5개, 3개 밑에 거랑 좀 맞게 3개 정도나 4개 정도 외우고 나머지는 뭐 더 외운 게 있으면 한글이나 이런 부분에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더 많이 쓰는 사람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시간 관리도 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거 전체를 적는 게 꼭 정답은 아니겠죠. 왜냐면 여기서 뭐 17점 받고 다른 데서 13점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 문제를 잘 쓸 필요가 없으니까. 또 15문제 15점이 되는 거죠. 평균을 봤을 때. 그것도 잘 썼을 때 그런 거고 시간 분배를 잘못하면 나머지가 좀 점수가 낮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항목들이 많이 나올 때는 조금 한 세네 개 정도 외우고 나머지는 좀 기억이 나면 강글로 쓰고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 뭐 그냥 개수로만 조금 처리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변경해 가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가지 정도 써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 이제 등급은 최우수와 우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DB 개별 점수가 40점 만점인데 만점에 95%를 충족한다. 아까 전에 총 만점이 100점이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95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90점이면 90점 이상. 네. 전체, 네. 그래서 90% 이상을 달성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제도적, 경제적 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쭉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될지 쭉 한번 살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니셔티브도 로드맵도 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표로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해줘. 아마 이번 3교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들이랑 거기에 내가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모르는 내용 아니면 심화로 된 내용들이 조금 한두 개씩 붙어 있어서 답안을 전체적으로 작성하셨을 때는 조금 처음에 그냥 접근하셨다가 이거 내가 모르는 내용이네 하고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뒤에 내용을 얼마나 좀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작성하느냐가 점수의 배점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보면 내가 답안 질문에 조금 최적화해서 답을 쓰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최대한 방어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3교시 총평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있는 KPC 월간 모의고사가 또 있잖아요. 그 모의고사는 이제 최대한 좀 준비하셔서 실전 시험 같이 잘 치르고 오시면은 138회 2월 7일 날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